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가 약사 사회 지도자로서 적격성과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주어진 8분 동안 토론 상대, 시간 운영, 권한을 전적으로 일임받아 운영합니다. 주어진 8분 모두를 토론 없이 자신의 정책 설명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자에게는 2분 이내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 시간이나 주도권자의 판단에 따라 2분이 넘지 않더라도 주도권 후보자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추가 질문이나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정책 수행 능력이나 해무 철학, 그리고 해무 성과나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박영달 후보, 권영희 후보, 최강훈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토론 순서에 따라 박영달 후보자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후보님 토론해 주시죠. 네, 먼저 최강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학 집행부의 역량은 대관 능력이 8할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역대 약사회장들은 총선이 있을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다를 정도로 넘나들며 각각 약사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전개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강훈 집행부는 지난 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대책 본부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활동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 명으로 21대 국회보다 4분의 1 토막이 났고 반면 의사회는 8명씩이나 당선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강훈 회장은 어떠한 대회원 사과도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파 서울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 정부로부터 3억 원대 지원을 받고 22개국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한약사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외적 큰 행사에는 누가 참석하냐에 따라 그 단체의 위상을 평가합니다. 지난 대만 파파총회에서 대만 총통이 나와 축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억 원이 지원된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물론 우리 유일한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님조차 참석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비례의 대표이신 김윤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기지부장 신분으로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만나면서 약사의 정치적 역량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지만 국회 측으로부터 왜 대한약사회는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명 처방과 대처유죄 간소화, 한약사 문제 등 수건 과제와 현안 그리고 뻔히 앞날이 예견될 의학 갈등을 극복해야 할 상황인데 최강훈 후보의 정치적 역량으로 이 같은 대결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최광훈 후보께서는 3년 전 지난 선거에서 해결사를 자임하며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약사 문제는 그 어떤 해결도 없고 오히려 최광훈 후보 대임 시 한약 구입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일반 약뿐만 아니라 전문 약을 취급하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광훈의 집행부 22년, 23년 사이에 전문약 취급 사용 약국이 110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약사 회장이 2022년 3월 약국을 개설했고 거기에 약사 2명을 고용해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광훈 후보님 집권 시 마포 망원시장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한약사가 해외 불법 의약품 약을 조제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때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벌금했냐면 무자격자 판매로 됐습니다. 이거는 무자격자 판매가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 판매입니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광훈 집행부는 어떤 반격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는 2015년 최광훈 후보님께서 통합약사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통합약사 주장 자체가 한약사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줬고 우리가 이제는 통합약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를 해도 괜찮을 거라는 나쁜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광훈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최광훈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작할까요? 바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예. 2분 안에 다 답변은 곤란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서면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왜 대한약사회는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회에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서울시 약사회장, 경기도 약사회장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걸 하자 저걸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도대체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일을 하려면 대한약사회를 통하고 대한약사회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가야 일이 되는 건데 따로따로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국회가 오히려 실망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통합약사를 주장했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쓴 어떤 논문에서 의료 일원화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즉 그때 그 의사들도 의료 일원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의료 일원화를 해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한약사를 통합해서 통합 한약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시간 다 되셨어요? 어떻게 다 되신 걸 알았지? 자, 박영달 후보께서 해주신 토론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권영희 후보자 순서입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최강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 시절 서울시役사회장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국회를 다녔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니까 다닌다.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장 임기 동안 약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단어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대면 진료입니다. 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무슨 답변해 대답을 예 아니오라고 합니까? 2분 동안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하겠는데 아니 뭐든지 예 아니오는 못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오는 못 하겠습니다. 비협조적이시군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무를 했다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강훈 후보님께서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하셨을 당시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217개 한약국 중 단 61개소 28%만 행정처분을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72%의 한약국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약사회원들은 전문의약품을 단 한 번이라도 취급한 모든 한약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대한약사회는 28% 행정처분 환영 성명을 내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초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약사 회원들은 한약사 문제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올해 5월 최강훈 후보는 서울시 약사회 임원 대상 24개 분회장 대상 정책 간담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공론화하지 말라며 엄포했습니다. 대한약사회와 식약처가 한약체제 분류 논의를 마무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를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와 약사회가 논의 중인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이지 한약제재 분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식약처 민원 회신 결과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재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즉 후보님께서 자화자찬하셨던 일반약 취급 저지의 길이 열렸다는 발언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과장에 불과합니다. 허위이기도 합니다. 최강훈 후보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약사들은 여전히 일반의 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사 회원들은 한약사들이 일반의 약품 난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의 약품을 취급한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중 61개소만 행정처분 지침이 내려왔을 뿐 전문의 약품 취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마저도 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약국가와 보건소를 공격 중입니다. 식약처가 부정한 한약제재 분류에 관한 논의 결과를 엄청난 성과라고 과장하며 약사 회원들을 호도했습니다. 최강훈 후보님, 한약사 문제는 약사들이 면허권과 전문성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3년 전 한약사 문제 해결사를 자처했던 후보님께서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셨습니다. 후보님의 방치와 무대책으로 인해 한약사들은 이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하며 종합병원, 문전약국, 가장 가까운 약국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약사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원하는 강력한 대응은커녕 허위성은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으로 일관하며 약사 회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최강원 후보의 한약사 대책 중 부끄러운 또 하나의 결과는 아무도 보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전국 약사회 임원들만 모아놓고 결의대회를 한 것입니다. 최강원 후보는 더 이상 약사회를 대표하려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합니다. 약사회는 이런 리더십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 약사회장으로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약사 면허권 수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23년 4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약사 TFT를 구성하고 한약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24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 금천 종로 약국 앞에서 분회 임원들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밤 8시까지 앰프를 틀고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범위가 다릅니다.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를 외쳤습니다. 24년 6월 MBC와 YTN에서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은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보도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 내부의 문제에서 국민적 공론화로 확장하며 약사법 개정의 시급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명운동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4년 7월 서울시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24년 8월에는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51,469명의 국민 서명을 확보하여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서명은 약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으며 약사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약사 회원들이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기호 2번 권영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훈 후보자께서 주도하는 토론 순서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권영희 후보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경기도 지역이 광명, 죄송합니다. 광명에 한약사 약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약사 약국이 생겼을 때 그 한약사 약국을 관할하는 광명시 약사회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 과정에서 분회장이 대한약사회에 와서 대한약사회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부장님이 계시니
지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서 대한약사회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시에 만들어졌던 한약국은 폐업했습니다. 금천구 약사회 내에 금천구 내에 한약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도 화려한 종로약국이라는 그 약국이 생겼습니다. 금천구 분에는 임시총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 나갈까라고 하면서 금천구 약사회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서울시 지부는 싸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지부장은 바로 분회장 그리고 지부 임원 모아서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간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금천구에 있는 종로약국은 주변에서 가장 잘 되는 약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약사회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시위에 격려차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와 한약 제재 구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한약 제재 구분에 관해서 식약처와 2년 동안 진행됐던 얘기를 여기서 다 하라고 그러면 오늘 토론을 다 끝내도 그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담당 국장들, 처장님 같이 모여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한약 제재라는 말에 가로 열고 생약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식약처가 한약 제재라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내서 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낸 것이 일반 의약품 중에서 한약과 한약 제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약과 한약 제재를 포함하지 않은 의약품을 골라내서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 그 부분도 한약 제재를 구분해낸 것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식약처와 6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 6개월 만에 그런 한약 또는 한약 제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 제재가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공문을 식약처에서 받은 공문을 전달하고 해가면서 지금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장관이 이제 가름말을 명확하게 타겠다라는 말 다 노력하셨죠. 서울시 약사회장님도 많은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경기도의 박영달 회장님도 많은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서 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서명을 받고 JTBC의 뉴스 방영이 되고 이래서 국민한테 공론화를 시켰다? 이게 공론화입니까 지금? 오히려 이건 공론화가 아니고 당위성을 자꾸 부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해서 권영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분회가 결의한 사안을 듣지 않고 지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시위에 돌입하고 이러는 행동을 했는지. 처음에는 분명히 이 한약국 폐업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폐업을 못 시키고 지금 가장 잘 되는 약국으로 되게끔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폐업시키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약사 회장님은 두 번째 날 거기 집회 장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한 약사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그 문구를 읽었을 뿐이지 거기에서 마이크 잡고 한약 제재를 분류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 다음 날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저희가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분회장님이 참석한 분회장 그 연석 회의, 분회장 회의에서 분회장님들과 함께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은 고시입니다. 약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밑에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법 50조 3항에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 전이 없이 일반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약사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위법에 있는 고시가 약사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한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금천종로약국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 약사회는 계속 금천종로약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됐죠? 7분, 8분. 끝났습니까? 아휴, 어쨌든 간 한약사가 원흉이네, 원흉이야. 참,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후보자 간의 1분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약사의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자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으로 출입 기자단에서 의학뉴스의 이찬종 기자님, 데일리팜의 김지은 기자님, 약업신문 전하연 기자님께서 질문하시고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도 각 후보자는 2분 이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자단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뉴스 이찬종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박영달 기호 3번 박영달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계속 좀 아까 정견 발표라든가 공약 발표 과정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현안을 풀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법안 발의하겠다고 공약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박 후보님의 공약이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10년 전에 이제 3, 4개월가량 마트 약국에서 한약 업무를 맡기기에 한약사를 고용했던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실제로 교차 고용을 했던 사람이 교차 고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건 과연 실현성이 있는 법안이냐에 대해서 공약이냐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네 마이크. 됩니까? 네. 네. 제가 2012년도에 대한약사회 그 홍보위원장을 사퇴하고 그 전향자 협의 문제 때문에 약국에 좀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약국이 이제 일반 의약품 매출 자체가 전체 한 95%, 처방 의약품은 5%가 좀 안 될 겁니다. 사실 5%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좀 한약을 좀 특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한약사를 고용해서 좀 한약 그 처방 조제를 백방 처방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그 사직했고 이제 그게 전부 다 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성대학대 출신의 그 약사님하고 저하고 13년 동안 지금 쭉 하다가 2달 전에 그 약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가 폐업하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그 당시 생각이 깊지 못해서 뭐 아무리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것이 뭐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생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처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와 별개로 어떤 한 번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당신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일도 못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한약사 문제를 더 완벽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안 네,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영희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자, 회원들에게 권영희 후보를 알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규영 장관 추석 약국 방문 시 문서 전달, 복지부 항의 시위, 금천구 한약사 약국 시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들이 보여주기식 회무가 아니냐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금천구 한약사 시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다소 큰 시위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약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시선도 있고요. 그저 논의만 할 뿐 성과가 없고 실행력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반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천 종로 약국 그 집회는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그 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천 종로 약국은 그 약사를 채용하려고 병의원 처방 조제 기둥 간판을 달았고 개업하기 열흘 전부터 현수막을 달고 이제 더 이상 종로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로에서 온 약국입니다. 그런 간판을 걸고 우리 중심부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약사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어도 한약사가 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협의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도 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회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중파 방송에서의 판단을 받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25년 동안 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발판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그 시간이 와도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데일리판 김지은 기자입니다. 저는 최강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3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셨습니다. 사실상 약사회는 지난 3년간 비상체제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최 회장님 집권하신 후 2개월, 3개월 후에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약사회 사상에서도 유례없는 상황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회장님께서 그동안 정견 발표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집행부가 주창하는 안정감 있고 또 성과를 내는 회무와는 조금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사실상 아직도 해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비상 상황이 끝나면 해체하고
그런 거는 꼭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단 회의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비상대책위원장단 회의에 들어와 있는 5명의 그 공동위원장님들, 그 공동위원장님들 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권영희 후보는 약 자판기 문제가 우리가 성공을 못하고 약 자판기 문제가 그 시범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이따 이제 권영희 후보께서는 사퇴를 하셨고, 여기 앉아 계시는 박영달 후보하고 그래요, 진짜 이 권영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박영달 후보님하고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런 그 원칙적인 논보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부에 계신 지부장님들하고 계속해서 상의할 수 있는 채널, 어떻게 해야 우리 야권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잘 풀리겠느냐는 부분을 늘 상의하는 채널로 가지고 회무를 해서 오히려 회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국적인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을 수렴하는데 더 좋은 회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 후보님의 어떤 그런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좀 뭔가 저희가 좀 검증이라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 이제 박영달 후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2015년 경기도 약사회장 선거 당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최강훈 후보께서 통합 약사를 주장하셨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판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지금 좀 아예 질문 자체가 그때 당시 질문 자체가 지금 통합 약사에 대한 방법론이 그때 당시에 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 김범석 후보와 최강훈 후보 모두 답변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통합 약사를 주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질문에 통합 약사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의 의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근거로 방금과 같은 어떤 질문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그 질문에 대해서 최강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원문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통합 약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어렵다. 대학에서 한 과를 없애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일원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가 통합해야 하며 필요하고, 그걸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 본다.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 후유증이 우려되지만 통합 약사가 길이라고 본다. 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합 약사였던 시그널 자체가 최강훈 후보님께서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얘기지만은 한약사 회장이 약사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처방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2022년, 2023년도부터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또 김대엽 집행부에서 5개밖에 늘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최강훈 집행부 들어오자마자 57개로 확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감, 앞으로 우리는 통합 약사가 될 수 있다, 어떤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고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그런 나쁜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런 나쁜 시그널 자체가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단 질문은 참 재미있네요. 전문가다운 면모들이 보여서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자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진땀이 나는데 후보자들은 더 하시겠죠? 약간의 긴장을 풀고 수고하는 세 분의 후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좀 세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